네, 이번 장에서는 콘텐츠 SEO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SEO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2024년 구글 알고리즘 순위 요인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이 니치 전문가입니다. 니치 전문가 사이트가 전체 SEO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니까 거의 제목 내 키워드 그리고 백링크에 준하는 수준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니치 사이트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직관적인 방법은 대표적인 미디어들은 이 수평 가로로 나열되어 있는 호리즌 미디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페이스북, 네이버, 그리고 워드프레스나 유튜브는 모든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담고 있는 플랫폼인데요. 그 중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 있는 웹페이지를 찾아서 운영하는 것이 바로 니치 전문가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버티컬 미디어는 특정 협회에서 만든 전문지나 신문, 잡지, 예를 들어서 IT 분야의 전문 분야만 담게 되는 미디어들, 이런 미디어들을 버티컬 미디어라고 하는데요. 결국 워드프레스의 콘텐츠를 발행할 때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만 발행해서 니치 전문가 사이트로 인식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키워드를 선택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숏테일 키워드랑 롱테일 키워드인데요. 숏테일 키워드는 검색 횟수는 많지만 쉽게 떨어지는 키워드, 그리고 롱테일 키워드는 검색량은 적지만 구매의 니즈가 높고 잘 떨어지지 않는 키워드인데요. 직관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숏테일 키워드에 해당하는 것은 이 강남 맛집입니다. 실제로 강남 맛집이라고 검색하는 사람들은 검색량은 많지만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고요. 그나마 강남 설렁탕 맛집이라고 한다면은 경쟁자들로 본다면은 설렁탕이나 국밥 정도를 취급하는 사업자들이 될 것 같고요. 숏테일 키워드에 비해서 경쟁도 덜하고 그리고 조금 더 오래 노출되는 게 있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 니즈 반영 키워드인데요. 실제로 B2B 마케팅을 해보더라도 강남 주차되는 설렁탕 맛집, 이런 키워드들은 검색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메인 키워드로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부 키워드들 위주로 확장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B2B로 넘어가더라도 특정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키워드보다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뭔가 더 깊게 들어간 키워드들이 상위 노출도 더 쉽게 이룰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번 노출되면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 숏테일 키워드와 롱테일 키워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고요. 키워드를 찾는 방법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트렌드 차트에서 많이 쓰시고요. 구글 에즈의 키워드 탐색기를 쓰시는데 이 부분들은 쉽게 찾으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이퍼텍스트 마크 랭귀지라고 하는 HTML의 구조를 알아야 되거든요. HTML은 지구상에서 지금 공용제처럼 아무런 저작권 없이 누구나 쓸 수 있는 언어인데요. HTML의 구조로 가게 되면은 너무 복잡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H 태그랑 P 태그입니다. HTML의 종류는 이렇게 다양한데 세 개만 이해해 주세요. 제목 태그에 해당하는 헤드 태그가 1부터 6까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단락 태그가 P라고 하는데 이 문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A는 하이퍼텍스트를 걸어주는 텍스트로서 특정 텍스트에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주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H에 해당하는 문서는 검색 엔진에 보기에 질문에 해당하고요. P에 해당하는 문서는 답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A에 해당하는 하이퍼링크는 백링크가 적용돼서 이 링크가 지정되어 있는 다른 웹페이지로 크롤링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H1, H2 이렇게 제목에 나오는 태그들은요, 알고리즘에서 분석을 해보더라도 제목 내에 위치한 키워드는 전체 SEO에 반영되는 요소들 중에 15%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선 제목에 원하는 키워드를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워드프레스 웹페이지로 보면요, 이쪽 영역이 H1 태그입니다. 즉 H1 태그는 제목에 있고요. 제가 노출하고자 원하는 키워드는 웹 로그 분석 툴이라는 키워드였고요. 그리고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H2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H1, H2 영역이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H2도 H1 다음에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은 키워드 분석 툴이, 웹 로그 분석 툴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에 문서는 P 태그에 해당합니다. 제목과 H2 그리고 본문 P에 특정 키워드가 다 들어가게끔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HTML을 활용하실 때는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H1, H2 이 P 태그만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글에 제가 노출되기를 원하는 이 키워드를 검색해 보면은 지금 비교적 상단에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마 이 순위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더 위로 상단에 노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키워드인데요. 포스트 내에 키워드가 들어갈 부분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도메인,
그리고 메타 디스크립션, 그리고 콘텐츠, 그리고 내부 링크인데요. 메타 디스크립션의 영역은 이 영역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문맥 하단에 노출되는 부분이 메타 디스크립션인데 이거를 다 워드프레스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PT에서 보신 것처럼 도메인, 메타 디스크립션, 콘텐츠, 링크, 이게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제목에 웹 로그 분석 툴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리고 웹 로그 분석 툴이라는 키워드가 H2에도 들어갔습니다. 즉슨 H1, H2에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웹 로그 분석 툴이라는 키워드가 본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보시면은 웹 로그 분석 툴 한글이지만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로 나가는 외부 링크, 그리고 나의 홈페이지로 링크되는 내 홈페이지로 가는 내부 링크입니다. 이런 링크들이 다 적용을 됐을 때 구글 검색 엔진이 해당 문서를 좋아한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내에서 키워드가 들어가야 될 부분은 도메인과 메타 디스크립션, 그리고 콘텐츠, 내부 링크, 그리고 외부 링크에 각각 넣어주시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글이 좋아하는 콘텐츠는 과연 어떤 콘텐츠일지 워드프레스 실습 예제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우측 상단에 보면은 랭크매스에서 SEO 점수를 본 겁니다. 지금 여기 화면은 전체 SEO 툴 중에서 81점에 해당하는데요. 포커스 키워드를 웹 로그 분석 툴이라고 했고 어떤 요소들을 넣었을 때 SEO에 높게 반영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렸던 제목에 사용하고 있는 포커스 키워드, 그리고 메타 설명 내에 사용하는 포커스 키워드, 이 키워드가 다 들어가야 되는 얘기죠. 그리고 URL에 사용되는 포커스 키워드, 그리고 포커스 키워드가 총 콘텐츠의 10% 안쪽에, 그 말은 즉슨 제목과 H2 그리고 본문 앞쪽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검색 엔진은 뒤까지 크롤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서버 용량을 절감하기 위해서 가급적 포커스 키워드가 앞에 있을 때 문서를 식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적게 들기 때문이고요. 콘텐츠 게시문, 아까 얘기했던 P 태그죠. P라고 하는 본문 영역에 포커스 키워드를 넣었고요. 그리고 콘텐츠 길이는 600단어 이상을 권장하는데 저는 조금 짧게 썼습니다. 그리고 대체 이미지 속성, 이미지에 지금 웹 로그 분석 툴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갔죠. 그리고 URL은 너무 길지 않게 43자, 그리고 외부 리소스에 링크를 하고 있는 경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보시면은 유튜브는 외부 사이트죠. 그리고 같은 홈페이지 내에 이 키워드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포커스 키워드가 제목 가급적이면 안쪽에 넣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를 위한 다음에 웹 로그 분석 툴, 여기에서 지금 키워드가 나오죠. 그리고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면 좋은데 이 부분은 저는 억지로는 넣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2024 초보자를 위한 웹 로그 분석 툴,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웹 로그 분석 툴 1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적용된 경우, 이렇게 되면은 점수가 뜨게 되는데, 지금 점수를 좀 올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2024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1점이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점수를 빼게 되면은, 연도를 빼게 되면은 지금 또 1점이 떨어집니다.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점을 맞추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75점, 그리고 조금 신경 써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 80점 이상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키워드들이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이내로는 올라오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2페이지에 올라왔는데 도메인의 신뢰도가 쌓이고 콘텐츠가 쌓이면 쌓일수록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키워드들은 아까 보시는 것처럼 키워드 검색 시 1페이지 상단에 노출되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노출되기 원하는 키워드는 제가 세일즈하고 있는 이 허브스팟이라는 키워드였거든요. 허브스팟은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에도 들어가고 CRM 영역도 들어갑니다. 영업관리 프로그램의 영역에도 들어가고 가장 큰 카테고리는 마케팅 소프트웨어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 비즈니스가 속해 있는 이 카테고리를 순차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노출되고자 하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추가 검색어로 뜨는 키워드들을 모두 점거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그려진 원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각각 키워드별로 노출되는 추가 검색어를 다 찾아서 이렇게 각각 순위별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추가 검색어를 다 작성을 해줬습니다. 사실 시간이 꽤 걸리는 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콘텐츠의 유형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필러 콘텐츠는요, 홈페이지의 핵심 내용을 긴 장문으로 작성하는 콘텐츠인데, 필러 콘텐츠 유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용이 엄청 길죠. 거의 스크롤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네, 14번 정도 할 정도로 매우 긴 글인데요. 이렇게 홈페이지의 핵심 내용을 긴 장문으로 작성한 콘텐츠를 필러 콘텐츠라고 하는데, 이런 콘텐츠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많이 작성하기는 힘듭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키워드들을 짧게 나열해서 만든 이 허브형 콘텐츠를 통해서 관련 내용들을 이렇게 다 링크로 연결해 주는 거를 허브형 콘텐츠라고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클릭하면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들을 나중에는 하나로 길게 기둥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허브형 콘텐츠로 짧은 글을 여러 개의 편수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자에 맞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필러 콘텐츠를 과하게 만드는 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월 한두 개 정도, 그리고 그나마 쉽게 작업할 수 있는 허브형 콘텐츠들을 많이 발행해서 이렇게 링크로 이어주는 콘텐츠들을 다수 만드는 것이 조금 더 SEO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 그 콘텐츠 SEO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는 이 키워드 허브를 분석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키워드 순위를 작성해서 세부 키워드를 분석한 후에 콘텐츠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